예, 이제 아까 1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2장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2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빨리 끝낸 다음에 뭐 받아서 제가 대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교재 27페이지를 펴보세요. 27페이지. 되도록이면 2장까지 하는데 이게 보면 15장이기 때문에 2장씩 해도 이게 거의 2달 걸려요. 2달. 이거 책 하나 나가는데 2달 걸리기 때문에 뭐 이게 국문학 공부는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27쪽의 시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7쪽 보세요. 시와 언어. 여기는 좀 최대한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언어의 예술이다. 첫째 줄 나오죠. 27쪽이에요. 언어의 예술. 그러니까 둘째 줄은 언어를 매제로 한다. 이렇게 좀 말이 어렵게 써놨는데 매제는 매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매제로 한다는 말이 모르겠으면요. 매개로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술은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은 언어를 매개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무용은 몸의 그 동작을 매개로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걸 이야기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런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뭐 이제 다른 거는 별로 영향가 있는 이야기가 없고 밑에서 셋째 줄 볼게요. 밑에서 셋째 줄. 자, 27쪽의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이처럼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이처럼 재료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것, 즉 수용자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 형상을 재료에 부여하는 것을 형상화라 한다. 여기 형상화 동그라미 펴서 이걸 형상화라고 한다. 형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형상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형식화되어서 예술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 같은 거 쓸 때 어떻습니까? 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형상화시킬 것인가. 시 쓰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이제 형상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 28쪽의 둘째 줄 보세요. 형상화 과정에서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자, 28쪽 두 번째 줄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유기적이란 말의 뜻. 자, 유기적은 뭐다? 긴밀하게 연결돼. 자, 유기적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올게닉이라고 그래요. 올게닉. 올게닉 여기 강세호거든요.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로 결합이 됐다는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까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형상화 과정에는 재료의 가공과 변형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이 개입된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가의 주관성을 넣고도 들어가니까 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관성. 주관성이란 말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그걸 이제 주관성을 집어넣지만 그리고 이제 본성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뭐냐? 자, 화가는 선과 색을 잘 다뤄야 돼요. 거기 밑에 나오죠? 음악가는 음악을 잘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쓰려면 여러 가지 뭡니까? 사물의 본성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화를 그리는데 뭐 물감을 어떻게 무슨 비율로 뭐 물과 물감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려고 해도 기본적인 어떤 그 내가 쓰려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29쪽. 지금 2장에서는 시와 언어가 약간은 여러분이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그 29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도구의 용도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하다. 도구를 제작할 때 용도성이라는 게 쓸모 있다는 뜻이에요. 용도성. 거기 그 29쪽의 셋째 줄에 보면 도구의 용도성 되게 어려운 말 나와요. 용도성. 그러니까 이게 쓸모 있음.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쓴다는 우리가 뭡니까? 망치는 못을 박는데 쓸모가 있죠. 망치는 못을 박는데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는 그 어떤 용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도구의 용도성, 하이데거란 말이 나오죠. 언어 철학의 대가잖아요. 하이데거가 독일의 철학자이고
예술 작품이 한 7째 줄쯤 나오죠. 형태 속에 진리를 확립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어떤 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이데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조각가든 화가든 그 똑같은 종이잖아요. 똑같은 종이. 맞죠? 똑같은 종이, 또 똑같은 나무, 똑같은 절,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걸로 어떻게 이제 주조하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석굴암에 대한 이야기도 써놨어요. 석굴암. 거기 그 29쪽에 두 번째 단락의 밑에 5째 줄. 석굴암 본존불, 경주에 석굴암 있잖아요. 거기는 재료가 화강암, 단단한 돌이죠.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과 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단순한 돌덩어리 이상의 미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언어 예술로서의 시. 자, 포에이시스. 시라는 거는 여러분 포임이라는 게 포에이시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포에이시스는 뭐냐? 제작, 메이킹의 뜻이라는 거. 시라는 것은 원래 제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동양에서도 시를 뜻한 한자 시는 넘겨보세요. 시는 자 말을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시는 말씀 원자와 이게 이제 절사자죠. 말씀 원자와 절사자. 근데 이 글자가 재밌어요. 이 글자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절사자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 뜻은 관청 이때는 사라고 안 읽고요. 시라고 읽어요. 이음이 달라져요. 절할 때 절사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관청일 때는 시가 된다고요. 관청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 뭡니까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관청이라는 곳 지금도 있잖아요. 시청 뭐 이런 것처럼 관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뭐 대화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런 관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절 같은 것도 이제 짓고 막 그랬다는 데서 이 관청시 절사자 같은 의미로 쓰였다.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사원이다. 사원이 절이니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다르게 보면 시라는 것은 절에 가면 뭐가 있다? 풍경 소리가 있죠.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풍경 소리는 무슨 성일까요? 풍경 소리니까 음악성이 되는 거예요. 음악성. 이게 이제 음악성이 뒤에 가서 이제 리듬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뭐 지금 그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시라는 것은 이렇게 이 두 글자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이걸 관청시로 볼 수도 있고요. 절사자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학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이게 나는 절사자로 보고 싶은데 해도 돼요. 뭐 절사자로 본다고 해서 뭐 수학처럼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문학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셋째 줄에 시작품의 형상과 관련해서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객관적 상관물, 즉 특정한 감정의 공식이 될 일군의 사물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 T.S. 엘리어트죠. 토마스 스턴스 엘리어트인데, 자, T.S. 이것 좀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T.S. 엘리어트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에 나오는데 영어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나오죠.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은 쉽게 말하면 상징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객관적 상관물은요, 잘 보세요. 자, 내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그립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뭐에서 저도 이제 그런 VR 안경을 들여다보다 제 시 중에 VR 안경을 들여다보다라는 시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잡채 파는 반찬 가게를 봤어요. 그래서 이 잡채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와서 잡채를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요. 그러면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해주던 잡채가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우리가 갈대를 이야기할 때 갈대가 뭐 길에 서서 뭐 뭡니까 쓰러지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갈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 갈대를 통해서 또 뭐 팔을 가지고 팔을 다듬다가 또 그리움을 표현해.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여러분이 혹시 쓰실 때는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그립다라고 쓰기보다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물을 통해서 그리움의 대상을 표현하면 훨씬 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밑에는 상당히 좀 말들을 지금 제가 읽어봐도 저처럼 이게 문학 박사가 읽어봐도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막 써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다 읽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이 독자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뭐 T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31쪽입니다. 31쪽을 볼게요. 31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이러한 내용과 형식에 관해서 김수영은 일찍이 내용은 언제나 받게 되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통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밑줄 치세요.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란 말씀을 하세요. 내용과 형식이 통일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수영은 통일이 형식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내용을 일정한 틀에 가두려는 형식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다. 이렇게 써놨죠. 결국 시라는 것은 뭐냐면 갈등과 긴장과 투쟁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시다는 거죠. 시라는 것은 갈등과 긴장과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라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잘 써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그 31쪽의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시인들이 오랜 습작 끝에 시가 나를 찾아왔다. 파블로 네루다의 이제 시에 나와요. 시가 나를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스퍼레이션, 영감이죠. 제일 마지막 줄. 영감, 인스퍼레이션, 영적인 감흥이 있다는 거. 이 영감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 넘겨보세요. 32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넷째 줄에 보면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다. 자, 시는 언어와 인카네이션. 자, 인카네이션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육화라고 써볼까요? 육화. 고기 육자 써가지고 육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화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뭐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런 게 육화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시의 정신적 심도는 필연적으로 언어의 정령을 잡지 않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언어의 정령을 잘 잡아라. 자, 그 다음 단락, 이처럼 다음에. 여기서 또 시험에 좀 이렇게 좀 나왔었어요. 3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32쪽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시의 재료부터 것이다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네 번째 줄에 일종의 네 번째 줄 보세요. 사물 여기 사물에 가로치세요. 로서 존재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시의 재료가 되는 말의 그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사르트르 그 유명한 철학자도 기투도 이야기했고 외적 세계의 구조다.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말이 다른 예술의 재료와 마찬가지로 사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이. 시인은 말을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는 사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버튼 하나 예, 그런 것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의 사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정리 말이라는 것을 사물의 개념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 아까 말하는 객관적 상가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직접적으로 그리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전봇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래서 전봇대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써가지고 그는 항상 골목 안쪽에서 나를 기다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제 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쪽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단락에서는 이제 언어를 이용할 때마다 박스 있죠? 훼손시키고 시인들은 말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말에게 봉사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말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요? 시인이라는 것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신의 말을 받아 쓴다. 신의 말을 받아서 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쪽에 보면 이제 말과 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화 형식으로서의 언어라고 해서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33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쭉 넘어갔는데 이제 그거 넘어갈게요. 34쪽에 보면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34쪽에 뭐가 중요한 이야기 나오냐면 두 번째 줄. 말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이지만 완벽하고 효율적이지 않다. 철학적, 종교적 가르침이 일찍부터 말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현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별전, 이심 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교회 별전, 종교 바깥에 따로 전한다. 그렇죠? 심심상인, 또 뭐였죠? 염화미소. 석가모니가 연꽃을 꺾었는데 제자인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이거의 대상 가섭이고 이거의 대상 석가모니죠. 또 염화시중. 꽃을 꺾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말보다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자 도덕경의 제1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를, 이게 도가 이만큼 커요. 도가 이만큼 큰데 도를 도라고 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를 도라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그럼 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쓰고이 데스네 이 정도로 말로 표현이 되냐 이거. 사랑한다는 것을 그 표현이 되냐는 거.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도가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주홍의 바다라는 시가 있는데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정주홍의 고향은 옥천이에요. 옥천. 그러니까 바다를 못 본 사람들. 왜 바다라는 시를 썼냐? 자, 일본에 유학을 가죠. 정주홍은 일본 유학 그를 갑니다. 그래서 동지사대학. 이걸 이제 일본말로는 도시차 대학이라고 그래요. 도시차 대학. 이게 영문학과로 갔죠. 과에 가서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 학사 논문을 썼죠. 뭐냐면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에서의 어떤 언어의 특징 뭐 이런 걸 썼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논문 제목이 뭔지를 전 영문학을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이제 뭐랄까 시에서 경험의 시와 Song of Experience와 Song of Innocence 순수의 시 이 두 가지를 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 게 바로 이제 정종의 학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종의 바다도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이렇게 쓴 시인데 푸른 도마뱀 때 같이 제재발렸다. 이 제재발렸다가 뭐냐면요. 몹시 재치 있고 빨랐다.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 잔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고 붉은 생채기. 이건 생채기는 뭔지 알죠? 손톱 가위로 핥히거나 긁혀서 생긴 작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륙 출신의 정종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다를 못 봤는데 바다란 제목으로 10편의 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 유학을 가면서 바다를 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시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적인 심상으로 뭐 여러 가지 감각적 체험을 가지고 시를 썼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쪽에 세 번째 단락. 인간은 대상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대상을 구별한다는 거죠. 대상 이름을 붙여서. 자, 그게 이제 뒤로 넘겨볼게요. 이걸 이제 되게 길게 써놨어요. 36쪽에 막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이름을 붙인다는 거, 이름의 정말 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의 묘미, 그걸 이야기합니다. 36쪽은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이건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자, 3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 이런 논의는 이름 붙이는 일이 이제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뭐가요? 김춘수의 꽃이 나오죠. 자,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뭐다 써놓으세요? 존재인식. 37쪽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 동그라미 쳐봐요. 몸짓. 몸짓을 지나자고 꽃 동그라미 쳐봐요. 꽃. 그 다음에 또 꽃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눈짓 동그라미 쳐봐요.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짓, 꽃, 눈짓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 결국 이 김춘수의 이 시는 뭐냐? 이름 붙이는 행위란 써보세요.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38쪽의 첫째 줄에 밑줄 세. 이름 부르기가 나와 그 사이에는 의미 관계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다. 밑줄 쫙. 이름 붙이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써놨잖아요. 여러분도 개를 혹시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개를 키울 때 이름을 붙여. 뭐 자연아 뭐야 이렇게 이름 붙이면 개가 사람이 아닌데도 이름 붙이면 고개를 들어보고 멍멍하고 달려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어. 이게 뭐 여기는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내올 수는 없고요. 그런 정도만 알면 된다. 39쪽. 39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제 그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자, 말과 욕망. 이 이제 그 39쪽에 나와요. 자, 39쪽에 나오는데 말과 욕망을 보겠습니다. 39쪽. 그래서 이제 말과 욕망이란 건 말의 사용은 인간의 인간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간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화. 이게 이제 말과 욕망입니다. 말과 욕망.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거기 일단 40쪽을 넘겨서 욕망의 충족을 거기다 위에다 써보세요. 지연시키는 말과 시인의 저항.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뭐랄까 행동에 의해서 충족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인의 저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항시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 그럼 그걸 뭘로 써요? 시로 쓴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행동으로 막 나선 사람도 있겠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시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헬렌 켈러가 나옵니다. 거기 40페이지 두 번째 달라. 헬렌 켈러 일화 나왔죠. 그래서 설리번 선생의 인도로 말이 사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변화.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진입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겠죠. 헬렌 켈러 욕구가 니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욕망으로 점차 전화가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산물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저항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거기 그 41쪽, 42쪽, 43쪽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말의 사용과 인간, 말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42, 43쪽 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42쪽에 보면 시인들이 기존의 언어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차이를 동질하 같다는 거죠. 언어의 폭력성, 욕망의 충족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트리스탕 차라의 그 시가 있어요. 다다시를 쓰기 위해라는 시가 있어요. 다다. 그럼 다다시 할 때 다다가 뭐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다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다다시를 쓰기 위해 신문을 들어라, 가위를 들어라. 아까 이야기했죠. 시에 알맞게 생각되는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서 골라라, 오려라. 그 기사를 형성하는 모든 낱말을 잘라서 푸대 속에 넣어라. 조용히 흔들어라. 그 다음엔 자른 조각을 꺼내라. 푸대에서 나온 순서대로 정성 들여 베껴라. 그럼 시는 당신과 닮을 것이다. 그래서 무한히 독창적이며 매혹적인 감성을 지닌 그러면서 무지한 대중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작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푸대 속에다가 그 낱말을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 베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이거는 시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쓰라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43쪽에 네 번째 줄. 43쪽. 그것은 다음에 도구적 이성의 억압성 혹은 그것이 지배한 사회에 대한 야유이자 부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라는 낱말들의 결합을 우연에 맡겨버림으로써 말의 사용을 지배하고 규정한 함적 도구 이성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도구 이성의 억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시라는 겁니다. 다다시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게 쓰라고 그랬어요. 신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찢어요. 이만큼은 남겠죠? 여기 있는 것을 신문에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의 말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게 제가 그래서 12행을 썼다면 12행을 다 이렇게 뭐 집어넣다든가 그렇게 좀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을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언어가 있어야 되지만 언어라는 것은 또 욕망이라는 거,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것을 이 언어로 좀 더 절제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2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2장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철학적인 맥락에서 다루는 그런 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